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홍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급진적인 그 생태주의, 이 트로이카, 오늘은 이제 생태 여성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환경 파괴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급진적 생태주의가 이제 나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 이제 심층 생태주의는 지배적인 세계관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이 전체를 우리는 이제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문화적 요인인 겁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의 원인은 이제 문화적 요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심층 생태주의죠.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생태 여성주의는 사회적 요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생태 여성주의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회 생태주의는 그런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환경 파괴의 원인이 사회에 있다. 사회적인 요인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은요. 그러면 그 사회적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생태 여성주의는 가부장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회 생태주의에서는 어떤 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서열화라고 이제 얘기하죠. 하이어라키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뭐 그 대동소이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 이제 생태 여성주의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가부장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413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요. 거기에 이제 생태 여성주의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짐승 생태주의가 지배적 세계관 가치관을 얘기하니까 너무 폭넓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판을 생태 여성주의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그 자연에 대한 지배와 파괴가 지배와 위계의 사회적 유형, 즉 다른 인간에 대한 어떤 인간들의 통제와 지배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어떤 자연에 대한 지배가 어디에서 유래하냐 그러면 인간에 대한 지배에서 유래한다. 특히 뭡니까? 여성에 대한 지배로부터 자연에 대한 지배가 유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파괴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여성 지배와 자연 지배의 상관성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등장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 로즈메리 레드포드 루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페미니스트 사상가인데요. 지금 여기 이제 인용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1975년도의 얘기입니다. 왜 여성 운동과 즉 페미니즘과 왜 이 생태 운동이 서로 그 결합돼야 하느냐라는 그런 당위적인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결국은 이 사회가 지배 모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에 대한 파괴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여성주의가 발흥한 이유도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성 운동과 생태 운동이 같이 결합해서 논의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정도로 우리가 생태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여성 지배와 자연 지배의 상관성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440쪽, 441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는데 특히 440쪽의 그 생태 여성주의에서 환경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층 생태주의를 비판하면서 그러면 그 원인을 뭘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현대사회의 사회경제적 가부장적 구조의 원인이 있다라고 생태 여성주의는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441쪽 맨 꼭대기에 보면은 생태 여성주의적 환경 철학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안내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들어가기 전에
말 그대로 이제 에코페미니즘, 이게 이런 어떤 생태주의와 여성주의의 어떤 결합인데요. 여러분이 페미니즘, 여성주의 또는 그 여성운동, 여성해방운동이라고 하는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따로 뭐 글도 받아보고, 그래서 그 페미니즘이 왜 불편하냐, 요즘에 이제 불편한 페미니즘이라고 다들 얘기하죠. 그런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82년생 김지영이라고 이제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세대하고 여러분의 세대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청년 세대, 특히 이제 그 청년 세대 중에 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의 이제 이러한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뭐 그런 이득을 본 적도 없는데, 아주 공범으로 물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좀 오히려 공정성을 잃었다. 뭐 이렇게 얘기들도 하고, 사실상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어떤 그 남성의 권리, 여성의 권리, 어떤 권리 차원에서의 권리 투쟁, 권리 갈등의 차원을 좀 넘어서서 좀 이제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요. 좀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조금 이제 나이브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현대 사회에서 이제는 그 어떤 의무와 권리로 얘기해서 어떤 합의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뭔가 이제 어떤 배려, 돌봄, 뭐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윤리적인 태제로 좀 나가야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많은 논의의 장이 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워낙 그 굉장히 핫한 이슈여서 저조차도 사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다양한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냥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 페미니즘의 그 시작이 이제 뭐 플라톤이 뭐 페미니스트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아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명시적으로 합니다. 뭐 이렇게 행간을 읽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여성은 불완전한 남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여성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자고 있는 남성 아담의 갈비뼈를 떼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성을 만들죠. 온전한 인간이 아닌 그 남성에게서 비롯된, 남자는 여자 없이 살 수 있지만 여자는 마치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식의 그런 식의 어떤 그 흐름들이 분명히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시몬드 보바르라고 하는 이 제2의 성 있지 않습니까? 제2의 성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해드린 건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윤영기의 첫 줄에 나오는 거지만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건 여러분 그 마가렛 미드나 이런 인류학자의 원시사회 연구에 의해서도 이미 다 밝혀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뭐 남성, 여성, 남성성, 여성성 이런 성 역할이라고 하는 것, 젠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성 자체가 사실상 원시사회를 연구해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근대 이후에 이렇게 정형화된 뭐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조금씩 이제 그 이런 그 페미니즘 운동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여성들이 그러한 어떤
그 성차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요구하고 그런 운동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그 네 가지 부류의 그 여성주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 여성주의로 넘어갈 텐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네 가지 부류의 여성주의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두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서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와 관련된 여러 어떤 토론이나 이런 데 참석해서도 좀 더 건설적인 논의들이 오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좀 왜 이러한 어떤 그 페미니즘 운동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운동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뭐 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에 우리는 이제 그 생태 여성주의를 얘기하려면요, 결국 그 여성에 대한 지배와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지배가 연관성이 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게 이제 초점입니다. 그것을 생태 여성주의가 결국 얘기하려고 하고 밝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락의 끝에 보면 나오죠. 페미니즘과 생태운동의 연관성, 이런 겁니다. 여러분, 페미니즘은요, 정치운동입니다. 네. 이건 그냥 하나의 어떤 담론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 정치 철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먼저 저는 그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워런이 얘기하는 지배 논리라고 불렀던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지배의 논리는 우리가 이제 사회 생태주의에서 위계라고 하는 하이어라키를 배우게 될 텐데요. 아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480쪽을 참고해 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하게 될 거니까요. 근데 이 지배 논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탄생하냐,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식민주의 담론도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가 등장하냐 그러면 여긴 특징이라고 했지만 capacity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능력을 얘기를 해요. 어떤 능력이냐 그럼 남성은 이성적이에요. 능력이죠. 이성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성은 어떠냐, 감성적이에요. 뭐 정서적 능력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능력을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카페서티가 일종의 우열 논리로 들어가 버려요. 뭐냐 그러면 이성이 감성보다 우월하다, 이런 게 들어와요. 우열 논리가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여기에서 지배 논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더 이성적이고 덜 감성적이니까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야 된다, 이러한 지배 논리가 나와요. 여기에다 여러분 식민주의 담론 넣어보세요. 당연히 그냥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건 마치 진짜 뭐 하늘에서 내린 축복이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갖다가 여성이 내면화하잖아요. 그럼 자발적으로 복종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죠. 식민지 근대화론, 결국 물론 이제 더 들어가서 얘기한다면은 저도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왜냐면 그거는 뭐 또 전문가들의 입장들이 또 있지만, 저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뭐 저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논의들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지배 논리에 포박이 돼버리고 그것을 내면화하면 자발적 복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여튼 이게 이제 지배 논리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앨리슨 제거라는 사람이 페미니즘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기준은 뭐냐? 분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여성 억압의 원인과 그 대안이에요. 원인은 뭐냐? 그리고 또 대안이 뭐냐?
이걸로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매우 유명한 이 구분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이제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각각이 여성 억압의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뭐라고 제시하는지 그 두 가지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우선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뭐냐면요. 요것이 여러분 뒤에 가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페미니즘의 제일 물결입니다. The first wave of feminism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계몽주의, 계몽자유주의예요. 1789년도에 결국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그 천부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결국은 유대인들도 개토로부터 해방이 되거든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여성은요. 무슨 문제냐? 여기 칸트와 공리주의자처럼 그런데 이 공리주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질적 공리주의는 J.S. 밀입니다. 양적 공리주의는 제러미 벤담이죠. 근데 이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던 J.S. 밀이 자유론을 썼는데 자신의 아내인 해리엇 테일러 밀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자유주의 페미니스트인데요. 무엇을 주장했냐 그러면 참정권을 요구합니다. 당시까지는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없었거든요. 아니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이성적이고 즉 뭐예요? 존엄한데 왜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없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아주 가열차게 주장을 해서 결국은 참정권을 얻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여성주의는 사실상 모든 여성을 대표한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해리엇 테일러 밀이 이러한 어떤 법적 여성의 법적 지위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했겠죠. 그 본인이 하지 못하는 일들, 가정에서 일들을 누가 책임졌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 하녀들이 책임을 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까지도 대표되지는 않고 모든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것도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제 페미니즘의 제3의 물결에 오면 여성 내 차이들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여성이 다 여성이라고 해서 모든 여성이 형편이 다 똑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거기까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공과가 있지만 하여튼 뭐 아주 특별한 종으로서의 어떤 남성만의 어떤 독점이었던 그 참정권을 여성에게도 여성들도 요구함으로써 참정권을 이제 얻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법과 제도에서의 남녀 불평등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낙태죄 전면 폐지에 대해서 운동하고 있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있죠? 이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분들은 법과 제도의 그 차별을 갖다가 극복하려고 아주 집중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뭐냐 그러면은 여성 억압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서는 자본주의에 있다는 거죠. 왜 자본주의가 여성 억압의 원인이냐? 여러분 그 자본주의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남성들이 그런 어떤 자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가사 노동은 누가 담당합니까? 여성이 담당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가사 노동은 노동에 속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고전파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만 해도요. 집에서의 노동 뭡니까? 가사 노동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계산에 넣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어디에서만의 노동이냐? 시장에서의 노동만 그것이 경제학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 경제학자들은 남자였어요. 여자 경제학자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즉 그런 얘기인데 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사 노동은 폄하되죠.
남성들이 그 자본 활동을 하려면 가사 노동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밥 먹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이러는데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립니다. 물론 매 끼 먹을 때마다 1시간씩은 걸려요. 청소하고 이러는 것도 다른 문제죠. 이런 거를 안 쳤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등장을 하면서 가사 노동도 여기에 이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논의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죠. 근데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자본주의가 여성 억압의 원인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성이.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 자본주의가 여성을 또 어떻게 억압하냐 그러면 여성을 성적 상품화하고 그 다음에 여성에게 소비를 부추기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여성들의 그 종속을 더 가속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들도 생산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독립적인.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경제 계급의 문제를 마르크스 페미니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있는데 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은요 마르크스 페미니즘하고 급진적 페미니즘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다른 문화까지도 합쳐놓은 건데,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 페미니스트가 많습니다. 이제 지금. 왜냐하면 이제 그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여성 억압의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자본주의하고 급진적 페미니즘이 얘기하는 가부장제, 거기에다가 문화까지. 여러분 미디어에서 여성이 어떻게 재현됩니까? 항상 수동적이고 뭐 신데렐라 콤플렉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주도적인 여성이 등장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세뇌가 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 자발적 복종을 낳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페미니스트적 주체로서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게 바로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이 이런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의해서 이중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그 생산수단을 갖고 생산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고, 가부장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건 제가 급진적 페미니즘을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급진적 페미니즘에서는 남녀의 생물학적 성적 차이가 여성 억압의 토대다. 이건 굉장히 생물학의 근거에 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여성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가부장제의 그 구조에 편입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여성의 억압의 원인이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많은 지금 뭐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어떤 그 재생산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제 되고 있고 또 논란도 있고 그랬지만, 결국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어떤 출산에 대한 그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이제 이러한 어떤 독방 육아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그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라고 하는 이 급진적 페미니스트인데요. 아주 이게 대두죠. 이 급진적 페미니스트인 이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은 좀 굉장히 대담한 그러한 상상력의 그 발로일 수 있는데,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인공생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인공생식을 하고 그것을 이제 공동체에서 그 양육을 하는 그러한 어떤 정말 멋진 신세계라고 그럴까? 그러한 것을 이제 피력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결국은 그 임신과 출산, 양육을 때문에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 속에 편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출산의 과학이랄까요? 그러한 어떤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그것으로부터 억압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 억압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유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어머니, 아내, 성적 배우자의 역할에 전념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는 정당하다는 논리가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생식 수단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출산이라고 하는 인공적인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444쪽으로 가보시면 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없을 때에만 여성의 억압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죠.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렸던 인공생식을 주장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전통적인 성 역할, 육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할을 나눠놓으면 여성 억압은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급진적 페미니즘의 그 입장이 다 동일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소위 그 여성 일배라고 하는 이제 워마드, 여기에서 이제 비롯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보면은 유니섹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남녀 겸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성을 남성화시키는 문화, 이거는 번역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 안드로지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히라본데 안드로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자웅동체 남녀춘이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있잖아요. 이 한 몸에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구현되어 있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양성 문화라고 번역을 해야지 여성을 남성화시키는 문화는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급진적 페미니스트 중에서는 뭘 주장하냐 그러면 그러한 이제 성 역할을 탈피해야 하니까 양성 문화를 추구하자는 거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데 여성과 남성의 분리를 주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레즈비언이즘,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이유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워낙 지금 이 사회가 아주 가부장제라고 하는 이 촘촘한 그물 속에 잡혀 있는 여성들은 물고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그물을. 여기에서 무슨 여성 해방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 그물 바깥으로 어디로 갑니까? 다룰로 가나요? 이 안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법은 그래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아예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여자는 여자끼리 이런 식의 조금 극단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나름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한국 사회에서 그 월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공적 가부장제하고 사적 가부장제로 나눴을 때 사적 가부장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요즘에 집에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같이 집안일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심했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적 가부장제는 좀 많이 좋아졌는데 공적 가부장제는 여전히 아니라는 거죠. 조금 이따 이제 제가 해야 되는 내용도 좀 있는데 이렇게 된 거 하나 먼저 소개하고 더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데 뇌터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 대칭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보존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수학자 에미 뇌터의 정리입니다. 에미 뇌터. 근데 이 뇌터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여성이에요. 여성 수학자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열어주질 않아가지고 이 데이빗 힐버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이제 수학자가 있습니다. 힐베르트라고도 얘기하는데 항상 이 수학사에서는 아주 주름 잡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여자라 안 된대요. 1915년 베를린 대학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하빌리타치온이라 그래가지고 독일에서는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도 교수를 하려면 하빌리타치온을 또 써야 되거든요. 그것까지도 심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여자라서. 예.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힐베르트라고 하는 굉장히 대단한 수학자인데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지금 여기 대학이 여기 지금 대학이지 대중 목욕탕이 아니다.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만큼 예, 대학사에도 그렇죠.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공적 가부장제는 아직도 멀었다. 예, 그런 것들을 정말 겪고 그것을 그 공기처럼 느끼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거 잘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 그 입장에 대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예. 오히려 그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고, 아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 잘 모르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어떤 이 가부장제에 대한 반대 급부죠. 그걸 뒤집어요. 본질주의를 역전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제는 여성성을 고무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남성성을 부각시키는 거나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거나 결국은 반대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비판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본질주의에 빠진 것이다. 여성성, 남성성. 남성성에 빠졌듯이 여성성에도 빠진 거다. 역전만 시켜놓은 거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비판이 있는 것이죠. 하여튼간에 이 급진적 페미니즘에서 이러한 이제 여러 갈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급진적 페미니즘에서 사실 이제 생태 문제와 관련된 많은 논의들, 특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컬처럴 에코페미니즘이라고 그러죠.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가 이제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여러분 페미니즘의 제2 물결입니다. 이게 제1 물결은 뭐라 그랬죠?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급진주의하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향하면서 나오는 게 페미니즘의 제3의 물결이고 거기까지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급진적 페미니즘에서 나왔으니까 가부장적인 권력 구조를 이제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여성 특유의 신뢰할 만한 방식이 있다라는 입장을 갖습니다. 여성의 가치를 정점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갖고 있는 그 남성과 다른 고유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제 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문화적 생태주의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445쪽의 맨 꼭대기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돌봄과 관계에 기반한 생태윤리 그리고 여성의 영성운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돌봄의 윤리가 나오죠. 이거 앞에서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환경윤리는 어떤 의무와 책임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윤리 이론들이. 그러다가 그걸로는 도저히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복잡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 그러면 어떤 의무가 아닌 어떤 돌봄으로 이제 가게 되죠. 이게 새로운 윤리입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가 이런 강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돌봄의 윤리가 나오는데 여기 뭐 길리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추상적 규칙과 원리를 폄하하는 대신에 돌봄과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는 맥락적 윤리를 규명하고 옹호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돌봄의 윤리는 갈등 대신 협력, 대립 대신 관계성, 권리와 의무 대신 타인에 대한 배려, 돌봄.
이런 것들이 이것이 있는 세계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성애와 우정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여기 돌봄의 윤리가 뭐하고 대척점에 있는 것 같습니까? 결국 여러분 그 어떤 사회적 다윈주의라고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다윈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생존 투쟁.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의 어떤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자연 상태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이 돌봄의 윤리는 뭐냐 그러면 사실은 경쟁이나 갈등보다는 협력, 관계성, 돌봄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데 이것이 여성의 가치라는 거예요. 왜 여성이 남성보다 이게 더 유리하냐 그러면 446쪽이죠. 왜 돌봄의 윤리가 특별히 여성의 관점이냐? 출산 경험이라든가 또 어머니의 경험 같은 여성의 삶의 경험에 더 적절하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서도 뭐 모든 여성이 다 뭐 모성애가 있냐 뭐 이런 논의들이 분명히 뭐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돌봄의 윤리가 이런 부분에서 여성의 독특한 가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자들은 돌봄의 윤리학을 구축하면서 역사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자연에 가까운 존재로 이제 묘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수전 그리핀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를 갖다가 비판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컬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쿨투르라고 해서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경작하다는 거거든요. 뭘 경작합니까? 자연을. 여성은 자연이죠. 그 자연을 경작하는 문화는 누굴까요? 남자입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묘사가 그러니까 여성이 자연에 가깝다. 즉 여성이 자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문화라고 하는 그 폭력에 기초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적 생태주의 여성주의자들은 인간과 자연의 자유로운 관계의 기초로 이것을 이제 보고 있다.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그래서 그 447쪽으로 가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전통 윤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칸트든 공리주의든 뭐 정의론이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성품 윤리학, 덕 윤리학.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죠? 여러분 그 덕이라고 하잖아요.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치죠. 그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원리들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이치고 그 이치들은 밝히는 데 목적이 있겠죠. 근데 덕은 뭡니까? 이것은 그 일상에서의 드러남이거든요. 이건 닦아야 됩니다. 닦을 숫자. 덕은 닦는 거고 도는 밝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덕의 윤리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는 좋은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다. 사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실천적인 지혜와 어떤 그 이성적인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둘 다 그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프로니모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행하는 행위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도 동물 해방론도 레오폴드가 얘기하는 땅의 윤리도 간단히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래 세대를 자식으로 보는 거고 동물에 대한 배려 당연히 그 동물에 대한 어떤 동정심 딱 마찬가지죠. 어떤 장엄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이 돌봄의 윤리에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성의 영성운동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448쪽으로 가면은 그 첫 번째 단락의 끝에 좀 가보면은 교황이 될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한 영성을 결핍한 존재로 간주된다. 여성이요. 여성이 원래 성직자 뭐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여성 성직자들이 이제 배출이 된 지가 좀 오래죠. 근데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죠. 뭐
안수가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 미국의 이제 고전 철학자가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마지막 책을 썼지만 그 혐오와 수치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남자의 감정일까요? 여자의 감정일까요? 여자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본래부터. 왜? 여성은 항상 뭔가 결핍된 존재예요. 예. 남성에 비해서 열등해요. 그래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뭐 너무나도 치욕적인 거였어요. 예. 그렇게 역사화된 거죠. 예. 결핍된 존재로 이렇게 본 거죠. 여기서도 여성을. 근데 이제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에서는 그것을 반전시키는 신학이나 영성주의를 얘기하는데, 이제 여성, 자연, 신성이 다 이퀄인 겁니다. 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자연이라든가 그리스의 여신 가이아를 찬미하는 거, 이게 여신 숭배 문화거든요. 예. 여성과 자연의 신성함을 찬미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제 힌두교를 보면은 힌두교는 창시자가 없죠. 왜? 그만큼 오래된 종교라는 거예요. 기원전 한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인더스 계곡 쪽에 보면은 모헨조다로 하라파 문명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그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뭐 어떤 고고학적 발굴로 인해서 역사를 이제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나다고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힌두교가 여기에서 이제 이 힌두교가 받아들인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이제 윤회 사상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그 여성성, 창조성이라고 하는 그 샥티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서도 이제 엉덩이도 크고 막 가슴도 큰 그러한 그 여인 상이 발견이 되거든요. 항상 이제 그런 고대에는 그런 풍요의 여신 숭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도 여성의 신성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 생태주의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 생태 여성주의 최근의 전개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또 비판들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서는 그 여성의 어떤 그 특이한 가치를 정점에 놓는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자연에 더 가깝다. 여기 지금 나오면 449쪽에 두 번째 줄에 여성 고유의 방식, 그리고 여성을 남성보다 자연에 가까운 존재로 보는 거, 결국 이것은 내재된 이원론을 승인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본질주의를, 그러니까 남성이 예를 들어 남성이 자연에 가깝다, 여성이 자연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남성이 했던 거와 똑같은 방식의 본질주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본질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한 이원론을 뒤집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전히 이것이 이분법적인 우열의 관계, 그로 인한 지배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여성이 더 자연에 가까우니까. 남성은 자연에서 멀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럼 여성이 이런 차원에서 더 우월하다. 그러면 이제 지배, 피지배 또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위계와 지배의 사유 방식을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에서 지금과 같은 그 어떤 남성을 문화로, 여성을 자연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더 지배를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찌됐든 이게 본질주의는 뒤집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플러무드 같은 사람은 무비판적 전도의 페미니즘이다, 이게 뒤집어 놨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판은 문화와 자연의 이분법을 가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화는 남성, 자연은 여성, 이런 식의 그러한 어떤 이분법을 가정하는데, 이것은 뭐에 지금 빠져 있는 거냐 그러면 가부장제의 덫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비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위계와 지배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고 자부장제 덫에 연료 깔려 그 무의식적 연료가 깔려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무드하고 워런은 이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의 뿌리를 둔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 대신에 페미니즘의 제3의 물결을 추구한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어떤 그 이행적 페미니즘 또는 변형적 페미니즘이라고 그래요. 1차 물결, 2차 물결 다 봤죠. 1차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2차는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 했죠. 이 3차는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될 도덕 다원론하고도 아주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제일 물결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차별을 종식하고 여성의 평등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되냐 그러면 여성이 남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참정권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여성의 평등은 여성에게 지배적인 남성의 특질을 채택해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성은 남성처럼 자연의 억압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태적 함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성의 남성화. 제2물결은 어떠냐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무비판적인 전도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가부장제로 인한 여성의 억압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가부장제를 뒤집어서 어떤 여성의 고유한 가치를 정점에 두기 때문에 뒤바꾼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여성 특유의 관점이 고무되고 찬양되다 보니까 결국에 여성적인 것, 남성적인 것 이런 식의 이원론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여성적인 것이라는 것조차도 신화인데 남성적인 것이라는 것조차도 신화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3의 물결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1물결인 자유주의와 제2물결인 급진주의에 대한 대안입니다. 그러면 이 대안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 451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지배의 논리 배후에 깔린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다루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배 논리는 우열에 따른 거죠. 이원론은 뭐냐 그러면 주객 분리입니다. 이게 남자 여자 좌우 이런 식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항 대립적인 그 쌍들을 보면 항상 어느 한쪽이 우월하고 다른 한쪽이 열등하죠. 이거 사실은 그 구조주의 문화론이나 이런 데 보면 꼭 나오는 거거든요. 좌우 남녀 뭐 이러면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대안적인 비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모색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3의 물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제3의 물결에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맨 마지막 단락인데요, 여러분. 이건 좀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문화가 어떻게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해 왔는가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 역사를 추적해 왔다. 여기서 여러분 문화는 남성인 거예요. 서구 과학에 미친 영향을 탐구할 매우 흥미있는 연구도 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면 서구 과학의 가부장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니체와 에코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 생태 여성주의 있잖아요. 니체와 생태 여성주의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 얘기가 하면서 각주에 나와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과학은 이원론의 지배적인 부분으로 남성적이고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정신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왔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앞에서 과학의 객관성 신화를 봤습니다. 과학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가치 중립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규정해 왔다는 거죠. 여기 지금 에블린 폭스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페미니스트 과학자인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 453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바바라 맥클린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 유기체와의
교감이라고. 여기서 이제 유기체에 대한 감정이라고 나왔지만 교감이에요. 지금 여기 이 바바라 맥클린톡이라고 하는 사람은 1983년인가요? 그때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세포 진화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 근데 이제 그 여자가 과학을 한다?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래서 코넬 대학에 있었는데 코넬 대학이 자신을 교수 자리는 주지 않았지만 연구할 수 있는 다른 거는 그래도 운 좋게 다 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교수 자리를 안 줘요. 예. 그리고 그 옥수수를 연구했는데 그 옥수수의 어떤 그 전이 유전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 유전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주 오래 전에 초창기 세포 유전학이죠. 유전학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초창기에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남성 과학자들이 그냥 코웃음 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무슨 뭐 과학혁명의 구조인가요? 이제 과학자 집단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그 외톨이로 그렇게 있고 그러다가 30년 정도 지나가지고 1960년대에 이제 분자생물학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재조명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이 사람의 연구가 재평가되기 시작했죠. 사실은 이제 과학자 집단에서는 거의 이단아 외톨이 뭐 그렇게 취급이 되다가요. 왜 그러냐? 여성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켈러라는 사람이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가지고 쓴 전기예요. 켈러는 유전학자 바바라 맥클린톡의 전기를 이렇게 쓴 거죠.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객관성, 뭐 가치 중립성 얘기하는 서구 과학에 굉장히 가부장성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남성 과학자들이 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제학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전적 경제학, 고전파 처음에만 애덤 스미스 때만 해도 여자 경제학자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성편향적 경제학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여성 경제학자들이 등장을 하고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이런 데서도 이제 앨런이 거기 이제 뭐 의장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 경제학자들이 이제 약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켈러는 이제 초기 과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 여러분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유명하죠. 파이트헤드라는 사람이 17세기는 천재의 세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천재 12명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프란시스 베이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기관, 노붐 오르가눔이라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연역 논리학을 비판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강조했던 거 귀납적 방법론하고 그 다음에 실험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이 놀라실 필요가 없는데 그 논문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정말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도 나오지만 자연은 여성이고 그녀는 남자와 결혼했다. 그리고 남자는 그녀를 복속시켜 노예로 만들었다. 그 중간쯤에 나오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은 여성이다. 남자가 그걸 정복해야 된다. 뭘 통해서? 과학과 기술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이거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도 그래서 신기관을 쓴 건데 이용 후생의 길이죠. 그냥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제로 귀납을 통해서 또 실험을 통해서 정말 이제 그 과학의 발전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덕분에 이제 다윈의 진화론도 나오게 된 거고 다윈이 직접 프란시스 베이컨에게 굉장히 이제 고마움을 전하죠. 그러한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전해를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책이 나왔겠느냐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 453쪽에 이제 바바라 맥클린톡의 전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여성 고유의 사고방식이라고 나오죠.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과의 교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이제 남성 과학자 집단에서는 이런 것은 이제 주관적인 것이고 감성적인 것이고 그렇게 배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외톨이고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데, 결국 이제 분자생물학이 등장하면서 봤더니 그러한 어떤 전이 유전자를 이미 발견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배와 통제 경향이 있는 과학이 자연에 대한 어떤 감정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책에서 논의된 여러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도 여성주의 경제학이 좀 필요하고, 예, 과학도 그런 어떤 가부장성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맥클린턱은 이제 MIT에서 처음으로 이제 과학기술학이라고 하는 STS 그 학과를 만들고 그랬던 페미니스트입니다. 페미니스트 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과학을 하면 남성이 하는 과학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성 고유의 이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재밌습니다. 이런 거 보면. 두 번째 방향은 뭐냐? 그럼 좀 더 겸손한 시각을 얘기하는데, 생태 여성주의의 제3의 물결은 맥락주의적, 다원적, 포괄적, 전체주의적 사고를 한다 그러는데, 보통 이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적 단언을 피한다는 의미에서 맥락주의적이다. 여러분이 정말 그 어떤 언명이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은 나쁘다라고 이렇게 칸트는 뭐 절대 이것은 일종의 정언 명령이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예,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덕적인 오류죠. 예, 그렇게 어떤 그 아주 고집스러운 노인처럼 무조건 안 된다라고 고개를 내저을 것이 아니고, 이런 맥락주의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페미니즘의 제3의 물결은 뭐냐면, 여성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예. 뭐 엘리트 백인 여성 하고 정말 그 저학력의 흑인 여성 같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도 엄청난 그 전 지구적 재난인데,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부인도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전혀 그런 거 걱정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뭐 더 그런 어떤 그 위험에 전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맥락주의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54쪽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다원주의적이고 포괄적이다라고 해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한다라고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주요 특징은 존재, 사고, 행위에는 단 하나의 올바른 방식만이 있다. 이거 우리 도덕 일원론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그 뭐 종교를 떠난 그러한 어떤 세속주의도 한쪽에 굉장히 크지만, 종교의 어떤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그것을 고수하는, 우리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펀더멘털리즘이라고 하는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보통 또 원리주의라고도 해요. 이게 문제죠. 사실 세속주의도 원리주의도 다 문제예요. 다 둘 다 극단이거든요. 예. 사실은 어쩌면 그 어딘가 중간쯤에 그 속에서 아마 서로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로 이제 극과 극으로 가게 되면 그냥 하나만 옳은 거죠. 양쪽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성을 찬미하면서 그 하나의 올바른 환경 이론을 확립하려는 시도에 저항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 환경 철학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환경 이슈에 대해서 단 하나의 절대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거는 있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건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권위주의적인 해답 아닌 찍어 누르기죠. 탑다운의 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어떤 맥락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이러한 논의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인간적 자연적 환경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적이다라고 결국 신토불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생태 여성주의 환경 철학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455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을 한번 볼까요? 21세기 환경주의는 환경이 요구하는 것들과 경제와 사회 정의가 요구하는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다음 두 장에서 이 문제를 다룰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는 생태 여성주의, 특히 이제 급진적 페미니즘에서 비롯된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에서 우리는 이제 돌봄의 윤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성의 신성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를 이제 살펴봤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여성이 갖고 있는 여성적 가치, 고유한 가치인 어떤 케어,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은 그런 여성적 가치로만 이루어져 있진 또 않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이게 여성적, 남성적 하는 게 좀 그러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봤듯이 어떤 어머니, 어떤 출산, 뭐 이런 모성애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한때 돌봄에 있어서는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체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 말고도 좀 어떤 남성적 가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justice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환경정의, 사회생태주의는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급진적 생태주의 트로이카의 마지막으로서 우리가 사회생태주의를 공부하겠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는 환경정의와 부정의에 대해서, 그것은 국내일 수도 있고 국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가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킬 것이냐, 돌봄과 어떤 정의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생태 여성주의 환경 철학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내드린 이 과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특별히 이제 어려운 것은 없으실 겁니다. 충분히 논문과 이 교재를 읽어보시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